사건 발생 현장에서 총 5종 43개의 잔해물을 수거했습니다. 북한제 목함 지뢰로 판명이 됐습니다. 최근 작전은 7월 22일 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지역에 지뢰가 없었습니다. 북한군이 아군 작전 병력을 살상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설치한 지뢰입니다. 자, 국방부의 설명을 들어보셨는데 의도적으로 설치한 북한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군이 또 타격을 받았습니다. 기습 공격인데요. 북한의 도발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부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관련 소식 오늘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신인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이 또 결국엔 도발을 했습니다. 네. 예. 자, 이 지뢰 공격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GP라고 있죠. 예. 군사 분계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알고 있죠. 그 휴전선에서 440m 떨어져 있는 아군 측 GP와 GP를 연결하는 철책이 있습니다. 예. 그 철책을 넘어서 우리 GP 대원들이 또 휴전선까지 여기 나옵니다. 네. 휴전선까지 또 여러 수색 작전을 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문이 있어야 됩니다. 철책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문을 열고 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렇죠. 문이죠, 문. 그 문 쪽에다가 예. 문의 남쪽에 한 발, 예. 문의 북쪽에 두 발, 예. 즉 휴전선으로부터 440m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철책 북쪽에 두 발, 남쪽에 한 발을 은밀하게 묻어놓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군 수색 대원들이 수색 정찰을 하러 가다가 이 지뢰를 밟은 거죠. 그래서 그래요? 두 명이 이제 살상을 당했는데 예.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지금 뭐 본인들이 일부러 묻어놓은 거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근데 하지 않겠죠. 이게 북한이 의도적으로 묻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첫째, 지형적입니다. 네. 지형은 뭐냐면은, 아까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형이, 네. 우리 휴전선에서부터 440m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휴전선에서부터 440m가 완만하게 남쪽으로 높습니다. 남쪽이 높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철책 부근이 이 휴전선보다 더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군이 자신들의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가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게 흘러내려온 것이라면 더 낮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으로 오히려 흘러갔어야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가 훨씬 더 높아요. 예. 계속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유실이 됐다면 우리 아군 측이 우리 측 비무장지대에 설치한 예. 우리 대인지뢰, 즉 M14 대인지뢰 정도가 유실이 됐으면 몰라도 네. 북한의 대인지뢰가 이렇게 이쪽으로 올 수는 온다면 없다. 뭐 거의 뭐 노아의 홍수 정도가 있지 않으면 여기에 올 수가 없는 그런 네. 지형이고, 두 번째는 이 목함지뢰 내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내부가 뭐 용수철과 공이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예. 바로 이거죠. 주철 재질로 돼 있어요. 네. 주철이라는 것은 녹이 잘 씁니다. 네. 그러면 자기들이 미리 뭐 몇 년 전에 매설을 해놓은 것이라면, 이번에 비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라면 비도 많이 맞고 세월이 좀 흘렀기 때문에 녹이 쓰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녹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네. 보면 녹슨 자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이것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나무는 이제 방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이제 폭약이 들어있거든요. 이 폭약을 보호하려면 방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나무는 방수가 안 되죠. 그래서 송진가루를 바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잔해에 송진가루 냄새가 굉장히 짙게 나요. 예. 만약에 몇 년 전에 했다면 이렇게 짙게 날 수가 없겠죠. 네. 따라서 북한이 자신들이 창고에 아주 잘 관리하던 지뢰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죠. 예. 자, 저희가 어렵게 이 모형을 하나 구해봤습니다. 이 모형 직접 보시면서 이 목함 지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뢰인데 네. 이게 나무통으로 돼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란 게 나무목, 예. 함이란 게 상자함, 네. 그래서 목함 지뢰, 나무 상자 지뢰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1930년대 구소련이 만든 거예요. 2차 대전 직전에 네. 만든 건데, 금속 탐지기가 지뢰 탐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속 탐지기에 잘 탐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로 그래서 나무 케이스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과거 공산권 국가에 다 전파를 했고,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구공산권 국가들은 플라스틱 케이스로 개량을 했고, 네. 북한은 아직도 목함지를 씁니다. 자, 이 그거 내부는 좀 열어봐 주시죠. 내부는 이제 예. 실제는 지금 이렇게 닫혀 있는데 예.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되어 열려 있다. 네. 여기서 내려놓고 좀 네.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만큼 예. 요만큼 이렇게 살짝 올려져 열려 있다. 있는데, 이것을 1에서 한 10kg 정도의 무게만 돼도 토끼가 네. 밟아도 눌러지는 겁니다. 아, 그럼 살짝 터지는 밟으면 터지는 것이죠. 이게 올라와 있다가 눌리면 예. 터진다. 요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땅으로 덮어놓으면 잘 흔적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열어보면 네. 이 TNT 네. 220g이 들어있고요. 네, 이게 이제 목적 자체가 살상용이라기보다는
다리를 목표로 한 건가요? 자,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박정훈 앵커하고 저하고 같은 팀인데 예. 박정훈 앵커가 전쟁을 하다가 저하고 같은 팀인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제가 박정훈 앵커를 놔두고 죽었으니까 놔두고 제가 열심히 전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내가 박정훈 앵커를 구하기 위해서 본신 노력을 다 해야죠. 예. 그러면은 저의 입장에서는 죽이는 것보다는 다치게 만드는 것이 그 팀의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220g의 TNT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지금은 이제 이게 그 과거에 그 폭우에서 떠밀려 내려왔던 목함지뢰인데 예. 여기에 용수철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이게 실제 빠졌어요. TNT가 들어있는 건 아니죠? 지금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용수철에서 예. 요거 이렇게 닫혀 있는데 이걸 사람이 밟으면 이렇게 눌려서. 해서 이 공이가 안에 있는 폭약을 쳐서 터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한 지뢰인데 예. 이런 저희가 이걸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목감 상태가 네. 눌린다 이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폭발력이 수류탄보다 훨씬 커요. 아, 수류탄보다. 근데 수류탄은 자, 이렇게 발이 그러면 누르면 이제, 예. 이렇게 이 터지는군요. 폭발이 되어서 파편에 의해서 발목이 잘리는 것이 아니고 예. 수류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약이 들어있지만 이게 파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폭발된 열 압력, 열 폭풍에 의해서 어떤 그 다리가 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하사라는 그 하사는 두 발을 한꺼번에 예. 밟았다는 정황이 있어요. 네. 북쪽에서 두 개가 용수철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다리가 절단이 됐고 그리고 또 김하사는 하하사를 데리고 남쪽으로 나오다가 남쪽에 묻혀진 목함지를 밟고 발목 한쪽이 절단됐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 하하사는 이 끌려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밑에서 터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 폭발력이 엉덩이 쪽으로 다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엉덩이 살점이 다 떨어져 엉덩이가 없어요. 아유.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아주 그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좀 차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회복을 해야 될 텐데 정말 걱정인데요.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직접 우리 군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네. 지금 지뢰가 터지는 그 장면이네요, 바로. 2km 떨어져 있는 GOP의 TOD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동희 차장, 네. 저 장면을 저희가 오늘 그래픽으로 재구성을 해봤는데 그래픽을 보면서 이동희 차장이 당시 있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애초에 첫 번째 선두에 섰던 대원은 이 김무하사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무하사가 두 번째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하무하사가 지나가는 순간에 첫 번째 지뢰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된 이후에 이 상태가 위중하다 이렇게 판단한 이 첫 번째 선두에 섰던 김하사가 안고서는 다시 문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지뢰가 폭발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하사의 이 두 번째 부상까지 심각한 치명상을 입히게 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사고 장면은 이렇게 선명하게 잘 잡혀져 있고 지금 대원들이 허리를 숙이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큰 2차 폭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도 대원들이 자세를 낮추고 경계태세를 갖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원들이 저렇게 침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만 숨겨져 있는 지뢰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경계 중인 우리 장병들이 큰 희생을 치르게 됐습니다. 예, 그랬군요. 신은균 대표님, 네. 우리 장병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끈한 전우회를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던데 그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저 팀의 지휘자가 27살짜리 중사입니다. 예. 저는 중사라고 그러길래 뭐 30대 초반 정도 됐겠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군 입대한 지 5년 된 27살짜리 중사예요. 그러면 이제 방금 그 이동영 차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하사가 먼저 들어갔어요. 예. 규정은 반드시 부팀장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팀장은 나중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하사가 이 그 통문의 열쇠를 열고 예. 그래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김하사는 밟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들어가던 하하사는 의무하사입니다. 예. 이 팀도 아니에요. 이번 작전을 위해서 다른 팀에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그냥 그 건너편에 있는 걸 밟아버린 거죠. 아. 자, 그때 이 27살짜리 팀장이 신속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하사는 이 폭발력에 의해서 방금 폭발력 봤지만 얼마나 큽니까? 예. 폭발력에 의해서 다리가 잘려진과 동시에 몸이 거꾸로 날아가서 이 철책의 철책 몇 미터 전방에 또 윤형 철조망이라고 해서 철조망을 감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몸이 거꾸로 던져졌어요. 그것을 이 그 팀장 중사가 들어가서 내려놓고 예. 그리고 자신은 전방에 들어가서 혹시 북한의 공격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주 경계를 하고
다른 팀원들이 들어가서 빨리 지휘를 해라라고 해서 마침 여기에 의무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대 선임하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 붕대 다 꺼내가지고 지휘를 해서 끌고 나오다가 예. 또 이 다시 한번 지뢰를 그 밟게 부팀장인 김하사가 밟게 된 거죠. 예. 이때 사실 여기에 있는 GP하고 여기의 거리가 750m예요. 네. 750m는 얼마나 멀겠어요? 현지 750m를 뛰어가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예. 그런데 GP에 있는 또 우리 동료 병사들이 750m를 15분 만에 소총과 들것을 들고 뛰어와서 후송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헬기가 대기해서 헬기가 싣고 나갔는데 저는 이 27살짜리 중사의 어떤 그 지휘 능력, 예. 그리고 침착함, 그리고 전투 능력, 실제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대응한- 전투했더라도 예. 아마 잘했을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군이 정말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예. 그리고 또 정말 대단한 것이 이 하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리가 두 군데가 다 잘리고 엉덩이가 지금 다 사라지고 내장이 예. 지금 파열되고 있는 상태예요.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사는 자기는 평생 군에 남고 싶다. 네. 그리고 수색대대 끝까지 남고 싶다. 수색대대 남을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달라라고도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이 하사의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 상처를 입었으면 지금 그 각종 보훈 혜택이 연금이 월 한 300만 원 정도 나와요. 예.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전역을 하면은 월급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요. 그런데도 자기는 전역하기 싫다. 예. 나는 군에 남아서 수색대대 그대로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전투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게 꼭 훌륭한 분들이 저런 일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점검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이 이제 그곳에 이 북한 사람들이 와서 이 북한군이 와서 작전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와서 지금 지뢰를 묵고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몰랐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휴전선 전 지역에 GP들이 평균적으로 한 2km에 하나씩 이렇게 GP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인접 GP와 왼쪽에 있는 GP와 3.9km가 떨어져 있어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에 뭐 얼마 안 됐죠. 그 귀순 유도배를 뜯어간 사건. 예. 거기도 여기입니다. 아, 그리고 또 2010년도인가요? 대기 귀순이라고 해가지고 네, 배기 방송에 귀순도 잘 있었고 나왔던 녹구 귀순도 이철호 있었어요. 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중이가 권총 쏘고 해서 이렇게 온 것도 바로 이 GP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GP의 간격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는 개연성이 좀 크고요. 두 번째는 그럼 GP는 뭐 하는 것이냐? 왜 몰랐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GP는 임무가 북한의 전면전을 대비해서 전면적으로 남침을 하는 군대가 바로 전방에 집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이것을 감시하는 그 요새지 여기에서 한 명, 두 명이 내려와서 특수작전 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임무 자체가 여긴 달라요. 예. 그래서 이번에 왜 몰랐느냐는 안 맞고요. 그리고 750m 떨어져 있는 이 아군 GP와 여기는 중간에 언덕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자리. 아, 그렇군요. 그런 것을 북한이 그런 것들을 노려서 그렇게 네.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윤정혜 기자, 네. 결국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맞습니다.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이 북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뢰가 설치가 됐었던 파주 1사단 지역에서 일단 시작이 됐는데요. 이 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면 북한이 추가 도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아주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이 확성기로 방송을 시작을 하면요, 낮은 한 10km 정도, 또 밤에는 24km 정도까지 소리가 퍼져나갈 정도로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심리전을 결국엔 하겠다는 건데, 네. 북한에 있는 군인들 그리고 주민들을 동요시키겠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사실 이 유독 북한에서는 이 대북 심리전에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사실 이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원시적이고 기초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자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북한은 아주 옛날부터 이 선전전 서로 하지 말자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처음으로 남북이 합의를 합니다. 서로 언론이나 삐라 등으로 비방을 중지하자라고 했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안은 파기가 되고 맙니다. 예. 그리고 2004년에 육사 합의가 타결이 되죠. 당시에
이 확성기 방송이나 게시물, 전단, 모든 선전 활동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만 중지하는 게 아니죠. 북한도 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있는 김일성 동상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남한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2010년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죠. 결국 이 육사 합의가 모두 다 무산이 되면서 오이사 조치가 발표가 됐고요. 대북 심리전이 재개가 됐습니다. 대북 심리전 재개됐지만 이 확성기로 방송하는 것 자체는 오늘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시작된 예. 거라고 하네요. 신영균 대표님. 네. 이거 그렇게 북한에서 벌벌 떠는 이유. 그러니까 뭐 체제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일 텐데 뭐 아주 강한 압박 수단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예. 지금 뭐 모든 통신, 정보 이런 것이 다 통제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방 지역에는 북한 군 중에서도 체력이 좋고 키도 크고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보내요. 나름대로 또 어떤 전투력이나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북한 체제의 나쁜 점 그리고 예. 남한 체제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바로 최전선에서 어떤 그 군의 기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 군의 기강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그러면 이 군인들이 여기에 계속 있느냐? 나중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예. 전역해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확성기 그리고 전광판 이런 걸 보니까 남한 사회가 너무 발전돼 있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알고 있는 이게 아니더라라고 예. 소문이 나게 되죠. 그래서 내부로부터 심한 내상을 입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이번 북한의 이 군사작전은 작전은 성공했지만 전략은 실패한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이 칼럼 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천영우 전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 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이사장이 쓴 칼럼인데요. 바로 이 대북 심리전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분석해 놓은 그런 칼럼입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아주 핵심적인 얘기가 많던데 예. 자, 일단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이제 대북 심리전 중단에 북한이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 예. 시간이 된 거는 무엇보다도 그 외부 정부의 유입을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협으로 보고 있다.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거고 또 모든 불행이 그 북한 체제의 지도자들의 예. 잘못된 선택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수령님 탓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그것을 한눈에 그냥 폭로하고 가장 원색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예. 특히 한때 북한보다도 더 가난했던 중국이나 베트남을 예. 따라갈 수 없게 된 것도 결국 수령 독재 체제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그 거짓과 억압의 실체를 그대로 신정 체제를 그대로 붕괴시킬 수 있는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정부의 유입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강력한 비대칭적 수단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은 바로 그 정보 유입, 바로 이 심리전에 엄청난 공포심을 갖고 있다. 그렇군요. 그런 이유입니다. 예. 예, 지금 저렇게 천영우 이사장이 진단한 것처럼 대북 심리전에 대한 효과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그 발언, 약속 이런 것들을 묻고 싶은데요. 천안함 폭침 이후인가요? 정부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북한에서 무력으로 도발해 온다면 원점을 타격하겠다. 바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뭐 공중 폭격까지도 서슴지 않고 원점을 바로 타격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분명히 내놨었거든요. 예.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항상 우리는 한 대 얻어맞고 저 확성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런 거 가지고 정말 철저히 무장 교육을 받은 그런 북한 장병들이 얼마만큼 혼란을 겪을지 좀 미지수고요. 저런 우리 병사들은 항상 피를 흘리고 저들에게는 소음과 삐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거 가지고 북한의 저런 무력 도발을 막을 수 있는지 다시 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신은균 대표께서 지금 이동현 차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군인들이 지금 큰 부상을 당했고, 직접적인 공격이 왔는데, 고작 삐라 날려갖고 무슨 대응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무섭다고는 하지만, 네.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훈 앵커 만약에 예. 상처가 나서 뭐 이렇게 밴드를 발라야 되는 상처가 나면 아프죠. 예. 그런데 상처가 안 났는데 속이 만약에 굶어 있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큰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병이죠. 그래서 이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은 북한을 내부로부터 이렇게 골마 터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3발의 지뢰를 맞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한 3배 보복해가지고 한 9발의 K9 자주포를 쏜다고 쳐요. 예. 북한 정권에게 만약에 그 전방에 있는 GP에 있는 한 30명의 병사들의 목숨이 북한
그 정권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북한 정권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 심리전의 재개야말로 앞으로 한 5년 후 10년 뒤에는 북한의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예, 큰 그렇군요. 폭격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예.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아까 한 5시부터 대북 방송 재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군이 전방에 있는 10개 사단, 육군 10개 사단과 해병대 2사단 해서 11개 고정 대북 방송 스피커 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동식 스피커 기지가 2개가 있는데 총 예.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북한이 직접 조준 타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준 타격 받지 않을 북한군으로부터 안 타격이 안 되는 있는 곳이 예. 연천에 5사단과 28사단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아마 지금 대북 방송을 하지 싶은데 예. 저는 바람이 있다면 아예 13개에서 동시에 해라. 다 하고 또 전광판 지금 뭐 LED 얼마나 잘 나옵니까? 예. LED 전광판 딱 만들어서 북한군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는 심리전을 제대로 한번 했으면 합니다. 예. 자, 일단 뭐 이동현 차장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에 대해서 신은균 대표가 답을 줬습니다. 자, 이번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이 질문은 박성훈 논설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지뢰 공격이 발생한 지 6일이나 지나고 브리핑하는 건 문제가 아닌가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일단 그 4일날 사건 발생하고 이 5일날 그 군이 엠바고를 요청합니다. 기자간에. 다시 말해서 공개를 즉시 하지 않고 이때 정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조사 확인한 다음에 발표하겠다라는 설명이었는데 만일에 여기에서 만에 하나 아군의 지뢰가 예를 들어 유실된 아군의 지뢰에 의한 사고였을 경우 이거를 그렇군요. 갖고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호들갑을 떨었을 경우 닥칠 그 후유증과 내부 불신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을 고려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거쳐서 어떤 그 6일이 지체가 됐다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예. 또 한편으로는 군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는 바로 이희호 여사의 방북 예. 이것을 정부가 공식 미션은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그를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 가능성을 본 이후에 어떤 발표를 하는 것이 그 전에 발표해서 어떤 그야말로 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이런 사실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박성훈 논설위원의 마지막 말씀은 이제 그거는 이제 판단의 문제고. 예, 정치적인 해석이죠. 네, 그 앞의 팩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4일날 아침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군단의 합심조, 합동심조, 합동수사조가 들어가서 그 지뢰지대를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른 지뢰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 인근에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일날은 그 철책의 남쪽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5일날은 들어가서 철책의 북쪽을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다 잔해를 수거해서 판단을 해보니 이게 북한 거다. 그래서 6일날 국방부에서 들어가서 판단을 해보니까 맞다. 그리고 7일, 8일은 이게 지금 정전협정 위반이니까 유엔 정전위에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말이 지나고 오늘 발표를 그렇군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이 지뢰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이 강력하게 이제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있을지 아주 긴장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눈여겨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